집값 3억 원에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전부 시부모 돈으로 해놓고 인사 한 번 안 하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조건 없이 주셨으니 기대하지 말아야 한 거 아니에요? 이 말 부모한테만 적용되는 말 아닙니까? 받을 땐 가족이고 볼 땐 남이 되는 관계.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쿨한 가족입니까? 시어머니 생일날 집 앞까지 와놓고 싸웠다고 그냥 돌아가 버린 행동.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처가에는 매주 가면서 시댁에는 1년에 몇 번도 힘들다면 이걸 양가 차별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건 배려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된다는 허락입니까? 요즘 세대라서 그렇다는데 그럼 고마움이랑 예의는 어느 세대부터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아들 부부가 잘 살면 부모 마음은 여기까지 짓밟혀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도 내가 참고 말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한 번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보십니까? 받을 건 다 받고 거리를 두게 만든 그 시작점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한 가족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듣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을 향해 축복할게요. 자,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부모가 어디까지 해줘야 자식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걸까?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누군가는 저를 구시대적인 시어머니라고 부를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긋남에는 반드시 시작점이 있었고 그 시작을 외면한 채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니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솔직히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집값 3억, 결혼식, 신혼여행. 그걸 해줄 때만 해도 저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죠. 아들이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그 역할을 다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지키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도와줬다는 사실을 꺼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이상하게도 기본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전화는 줄었고 얼굴 보는 날은 더 줄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다르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렇게 넘기려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해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었고 그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속도의 차이였습니다. 처가에는 자주 간다는 이야기를 아들 입으로 들을 때마다 굳이 비교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마음은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있더군요. 이번 달만 벌써 몇 번째지 그러다 문득 우리 집은 언제였나 떠올려 보면 달력이 한참 뒤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쪼잔해 보일까봐, 괜히 더 멀어질까봐. 참았죠. 참다 보니 기준이 흐려졌습니다. 생일날 전화 한 통 없어도 요즘 애들 원래 이렇지라고 넘겼고 집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도 싸웠다니 그럴 수도 있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반복할수록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기더군요. 오히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해받는 쪽은 점점 당연해졌고 이해하는 쪽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들이 우리 집에 올 때조차도 예고가 없었습니다. 아들 혼자 오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였고 그 누군가가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친구, 그 다음엔 동료 회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들렀다 간다, 인사만 한다, 그런 말들이 붙어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이 모든 퍼즐이 본격적으로 어긋나기 시작한 결정적 날이 될 거라는 걸요. 그저 또 한 번 참고 넘기면 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밥 한 끼 차려주고 별일 없이 보내면 된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날 집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 하나가 지금까지 제가 참고 넘겼던 모든 순간을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는 눈 깜짝할 사이에 굴러갔습니다. 아들이 엄마, 우리 그냥 조용히 할게라고 말하던 때만 해도 저는 정말로 소박하게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소박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변하더군요. 둘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도 부담은 전부 부모 몫이 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식장 예약이 먼저 잡혔고 신혼여행 일정이 다음이었고 마지막에 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서가 이상했습니다. 집이 먼저 정해져야 그 다음이 그려지는 법인데 그 집은 마치 당연히 생길 것처럼 이야기되더군요. 저는 그때도 입을 닫았습니다. 돈을 주는 순간 말까지 얹으면 거래가 되니까요.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가정을 꾸리면 그 집이 흔들리지 않게 기둥 하나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서죠. 그래서 3억을 보태면서도 고생하지 말고 시작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말이 제겐 축복이었는데 어느새 그쪽에선 마침표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부터 기대를 끊어내는 마침표. 결혼식 당일에도 이상한 장면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객 맞이하는 자리에서 저는 웃느라 얼굴이 굳어 있었고 아들은 정신이 없었고 며느리는 너무 침착했습니다. 긴장한 게 아니라 마치 모든 게 자기 계획대로 굴러간 사람처럼 차분했죠. 처음엔 성격이 담담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가 오갈 때도 사진 촬영 때도 식이 끝나고 인사할 때도 그 차분함이 계속 유지되더군요. 감정이 적은 게 아니라 감정이 필요 없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보내고 난 뒤 저는 괜히 전화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일정 잘 도착했는지, 몸은 괜찮은지, 밥은 먹는지. 아들은 응, 괜찮아 하고 끊었고 며느리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둘이 함께라는 감각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죠. 아들과만 통화하는 느낌, 아들의 가정이 아니라 아들의 생활만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서로의 영역이 뚜렷한 부부 같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 거리감이 저한테만 유독 단단하게 작동했다는 겁니다. 처가 얘기는 반대로 들려왔습니다. 주말마다 밥을 먹는다. 장인어른이 뭘 사주셨다. 같이 마트에 갔다.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그래, 그쪽도 부모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처가에 갈 때는 당연히 가야지라던 아이가 우리 집 이야기가 나오면 이번 달은 좀 힘들어라고 말하더군요. 당연함과 힘듦의 기준이 한 집안에서 이렇게 갈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마음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구시대적인 건가? 내가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건가? 그래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말을 줄이면 충돌도 줄어들 테고, 그럼 자연스럽게 관계도 부드러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죠. 말이 줄어들수록 상대는 더 편해졌고, 편해질수록 예의가 빠졌습니다. 어느 순간엔 고마움이 아니라 기본 서비스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와중에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작은 약속들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들를게요가 다음에 갈게요로 바뀌고, 다음에 갈게요가 요즘 너무 바빠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쁨의 범위는 참 신기하게도 처가 방문을 피해 가더군요. 그게 참 사람을 비틀어 놓습니다. 말로 따지면 내가 옹졸해지고, 그냥 넘기면 내 마음이 달아 없어지고, 저는 그 사이에서 계속 다른 쪽을 선택했습니다.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참는 게 맞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러다 어느 날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닙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면서 밥을 먹었고, 남편은 티를 안 내려 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결심 하나를 합니다. 그래, 내가 먼저 기대를 끊자. 그럼 덜 아프겠지.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려던 그때 일이 하나 더 겹쳐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회사 사람이랑 잠깐 들를게라는 말과 함께였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회사 사람이라니. 그 회사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오나?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가? 평소처럼 밥 한 끼 차려주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예감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우리가 양가 차별 같은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더 깊은 균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날 아들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도 저는 괜히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일부러 장을 크게 보지도 않았고 괜히 특별한 반찬을 준비하지도 않았죠. 회사 사람이 온다는데 과할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은 자꾸만 바빠졌고 머릿속은 계속 계산을 하고 있더군요. 왜 하필 지금인지, 왜 굳이 우리 집인지, 왜 며느리는 함께 오지 않는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소한 의문인데 그 사소함이 쌓이니 불안이 됐습니다.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준비를 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함께 들어온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집인데도 어색함이 없었고 처음 보는 어른 앞에서도 거리 조절이 없었습니다. 그건 예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자리에 서본 사람의 태도였죠. 저는 그 순간 이 방문이 즉흥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냥 잠깐 들른 기매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순서 중 하나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들은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도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직함도 왜 왔는지도 얼마나 친한지도 말하지 않았죠. 마치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태도가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는 자리도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제가 물을 따르고 반찬을 놓고 자리를 권하는 동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동료와 이야기를 이어갔죠. 회사 얘기, 상사 얘기, 요즘 분위기. 저는 그 대화 속에 끼어들 수 없었고 끼어들 필요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그 식탁은 가족의 자리가 아니라 아들의 생활 공간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우리 집을 부모의 집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리요. 편한 장소, 소개용 장소, 보여주기 위한 장소. 그러니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앉아도 상관없었던 겁니다. 그게 며느리가 아니어도 부모가 불편해하든 말든 말이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결혼을 했다는 건 가족을 하나 더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가족을 기능별로 나눈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감정이 묻어나올 것 같았고 그러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게 분명했죠. 대신 관찰했습니다. 아들이 동료를 대하는 방식, 시선, 말투, 웃는 타이밍, 그리고 그 모든이 하나하나를 며느리와 비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비교는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없던 배려가 이 동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제 가슴을 서서히 눌렀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자리를 뜨고 나서도 아들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이야라는 말이 전부였죠. 왜 데려왔는지, 왜 오늘이었는지, 며느리는 왜 함께 오지 않았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이 집에서 그동안 쌓여온 모든 어긋남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은 그저 아들을 보내고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퍼즐 하나가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가에는 자주 가면서 우리 집에는 뜸했던 이유, 생일을 그냥 넘겼던 태도, 조건 없이 줬으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적용됐던 배경,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아들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준을 정해버린 사람이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돈도 아니고 방문 횟수도 아니고 말 한마디의 예의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먼저 선을 긋고 누가 그 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생각보다 훨씬 이전,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시절부터 조금씩 그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의 방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동료를 데려온 그 장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예고편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이 아니라 더 큰 균열로 가는 문이었다는 거요. 다음에 벌어진 일은 그날의 불편함을 기분 탓으로 넘길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더 벌어진 건 아니었는데도 이미 무언가가 한번 어긋나 버린 느낌이었죠. 마치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겨울을 맞은 집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틈으로 바람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조용했지만 오래 머물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군요. 잘 지낸다는 말도 바쁘다는 말도 그 사이를 메우는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즘 좀 예민해. 회사 일이 많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는 쪽이 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해를 할수록 제 자리는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그 무렵 또 한 가지 이상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최소한 며칠 전에는 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당일 통보가 잦아졌습니다. 그것도 꼭 잠깐 들를게라는 말과 함께였죠. 오래 머물 생각은 없고 설명할 의지도 없다는 뉘앙스. 저는 그 말 속에서 묘한 성급기를 느꼈습니다. 오래 있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여긴 잠시 써도 되는 공간이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 잠깐이라는 시간 안에 항상 뭔가를 처리하고 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우편물 확인, 택배 수령, 서류 보관. 가족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생활의 연장선으로 들르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엄마가 아니라 관리자가 되어가고 있더군요. 집을 지키는 사람, 필요한 걸 맡아주는 사람. 그 역할이 익숙해질수록 서운함을 느끼는 제 자신이 더 초라해졌습니다. 이쯤 되니 마음속에서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가 아니라 언제부터 이랬지? 로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실마리는 결혼 준비 시기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집 이야기를 할 때 아들은 늘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지만 막상 결정되는 건 전부 부모 돈이었죠. 그때도 저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건 아직 어리니까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책임을 나누는 태도가 아니라 편한 쪽으로만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도 그 즈음부터 선명해졌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모든 게 정중하게 비켜가는 느낌이었죠. 인사는 늘 짧았고 대화는 필요할 때만 있었고 감정은 최대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성숙함인 줄 알았습니다.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 어른스러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건 성숙이 아니라 거리 유지였다는 걸요. 다가오지도 않지만 들키지도 않게 선을 긋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선은 분명했습니다. 처가 쪽에서는 잘 웃고 잘 움직이고 잘 챙기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아들 입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죠. 반면 우리 집 이야기가 나오면 늘 상황 설명이 먼저였습니다. 이번엔 좀 힘들어. 요즘은 타이밍이 안 맞아. 타이밍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타이밍이란 말 뒤에는 항상 선택이 숨어 있더군요. 가고 싶은 곳은 타이밍이 맞고 피하고 싶은 곳은 타이밍이 안 맞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누구도 크게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분명히 계속해서 기준을 낮추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그 낮아진 기준 위에 편안히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구조가 너무 자연스럽게 굳어버렸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그 구조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들이 직장 동료를 데려온 그날은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그 시작을 착각이라고 부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다음 사건은 더 이상 참는 걸 미덕으로 포장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 집에서 누가 침묵으로 관계를 지탱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한 번만 더 웃고 넘기지 말았어야 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그 웃음조차 이미 너무 늦은 신호였던 걸까? 결정적인 건 그 다음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예고는 짧았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잠깐 들를게. 그 말이 이제는 인사처럼 들릴 정도였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부터가 이전과 달랐고 공기가 먼저 변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면서 이미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날이 되겠구나 하고요. 아들은 또 다른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이번에도 직장 동료라고 했습니다. 설명은 늘 그렇듯 짧았고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문제는 그 편안함이었습니다. 부모 집에 남을 데려오는 자리에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조심스러움이 없었죠. 오히려 이미 여러 번 해본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탁에 앉기도 전에 저는 제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물을 따르고 접시를 꺼내고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 아들은 동료에게 집 구조를 설명했고 창밖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가족에게 보이던 조심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또렷하게 봤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늘 부담 주지 않으려는 침묵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배려가 필요 없다는 듯 행동하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생일날 집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그날. 싸웠다는 이유로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렸다는 이야기. 저는 그때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부부 싸움이야 할 수 있고 그날은 힘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선택의 방향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힘들 때 피하는 곳이 어디인지, 편할 때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말입니다. 그날 식사 내내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얼마를 해줬는지, 무엇을 바랐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이상하게도 돈 생각이 아니라 태도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조건 없이 줬다고 말했지만 조건이 없다는 말이 아무 예의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서는 그 말이 그렇게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조건 없는 지원은 조건 없는 무관심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동료들이 돌아간 뒤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서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하며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쌓여있는 침묵이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 집의 기준은 더 내려갈 게 분명했으니까요. 아들은 그날도 별다른 설명 없이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그 말이 예전처럼 인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이라는 말이 더 멀어지는 약속처럼 느껴졌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이건 세대 차이도 아니고 요즘 애들 문제도 아니라는 걸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계속해서 선을 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아들은 우리 집을 이렇게 쓰는 걸까? 왜 며느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걸 계속 모른 척하는 게 과연 가족을 지키는 일일까? 아니면 관계를 망치는 방치일까? 그 질문은 다음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 그리고 그 말이 이 집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순간. 그때 저는 더 이상 웃고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말은 지금까지의 침묵을 전부 끌어내는 도화선이 되었으니까요. 그 도화선은 생각보다 사소한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그날도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앉아 있었고 저는 차를 식히며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설명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냥 사실처럼 떨어진 말이었죠. 그 말이 이 집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금까지 참아왔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의 요지는 단순했습니다. 조건 없이 도와준 거잖아. 그럼 기대하지 말아야지. 대사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 컸습니다. 그 한 문장 속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태도가 압축돼 있었습니다. 전화가 줄어든 이유, 방문이 뜸해진 이유, 생일이 지나가도 아무 말 없던 이유, 집 앞까지 와놓고 돌아가도 된다고 여겨진 이유.
그 모든 게 그 말 한 줄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감정이 앞설 게 분명했으니까요. 대신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조건 없이 줬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었고 제 판단이었죠. 하지만 기대하지 말라는 말까지 함께 따라와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 없는 지원이 관계까지 내려놓겠다는 선언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 속에서는 그 둘이 완전히 같은 의미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준을 정해두고 있었다는 걸요. 부모는 도와주는 역할, 말은 하지 않는 쪽, 불편해도 참는 쪽. 반면 자기 가정은 독립된 영역, 간섭받지 않는 공간,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자리. 그 구분이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저는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 말 이후로 저는 제 태도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침묵을 선택했던 이유, 이해를 반복했던 이유, 불편함을 삼켰던 이유가 전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모든 행동이 그래도 된다는 허락처럼 보였던 건 아닐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배려가 아니라 승인으로 받아들인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모든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던 모습, 갈등이 생길 만한 자리에 아예 서지 않는 방식. 저는 그걸 예민함이라고 혹은 조심성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아주 정확한 계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워지지 않으면 책임질 것도 없고 기대도 받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은 그 계산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가에는 자주 가면서도 우리 집에는 상황을 이유로 거리를 두는 것, 도움은 받되 감정은 최소화하는 것.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 선택인지 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효율 앞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었던 거죠. 말하지 않는 부모는 가장 관리하기 쉬운 존재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준을 낮추지 않겠다고요. 싸우겠다는 뜻도 아니고 관계를 끊겠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아닌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늦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더 늦어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아직 그 결심을 말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벌어질 일은 지금까지의 침묵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계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그 계기는 정말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짧은 말이었고 톤도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잠깐 들를게. 이유는 없었고 질문할 틈도 주지 않았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동으로 부엌부터 정리했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 않더군요. 그날따라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외출 중이었고 집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한데도 왜 항상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건 나였을까? 왜 잠깐이라는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흔들려야 했을까? 그 질문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묘하게도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아들은 또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도 회사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처음 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 사람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문을 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또렷하게 맞춰졌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확신. 이 집이 이미 소개용 공간으로 분류돼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속도, 집안을 둘러보는 시선, 자리에 앉는 순서까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집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동안 제가 지켜온 이 공간이 어느새 아들의 생활 동선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차도 간식도 이전 같았으면 무례하다고 생각했을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군가를 시험하려는 의도도 아니었고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집이 항상 준비된 공간은 아니라는 걸요. 아들은 잠시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 아니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동료와 이야기를 이어갔고 저는 그 대화의 배경음처럼 존재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반응을 계산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편해하든 말든 그건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문득 아주 선명한 생각 하나가 들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예의의 문제고 기준의 문제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 구조는 완전히 굳어버릴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굳어짐은 나중에 어떤 말로도 되돌릴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날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참아서 나온 침묵이 아니라 말할 준비를 마친 사람의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어디까지 말할지, 그리고 무엇은 더 이상 넘기지 않을지까지.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준비, 집 지원, 신혼여행, 줄어든 전화, 비어있던 생일, 집 앞에서 돌아간 그날, 그리고 반복되는 동료 방문까지. 이 모든 게 따로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부모는 배경으로 필요할 때만 쓰는 존재로 밀려나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는 아무도 크게 잘못하지 않습니다. 다들 원래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원래가 만들어지는 동안 누군가는 계속해서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확실히 굳혔습니다. 다음번에는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요. 부드럽게든 차분하게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기준을 말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불편함을 만들더라도 그 불편함을 피하려다 관계 전체를 잃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몰고 오게 됩니다. 그 파장은 제가 말을 꺼낸 순간이 아니라 말을 꺼내기 직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라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연락은 더 간결해졌고 방문 예고는 더 짧아졌습니다. 마치 속도를 더 올리면 제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죠. 예전 같았으면 그 리듬에 맞춰 움직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달랐습니다.
며느리와의 접점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없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불편한 말 한마디도 사과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명확한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 일의 당사자가 아니다.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책임에서는 빠져 있는 자리. 저는 그 위치가 얼마나 계산된 것인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워지지 않으면 상처도 없고 멀어지면 감정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또다시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말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그 말 한 줄에 저는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더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집을 준비하지 않기로 준비했습니다. 반찬을 늘리지도 않았고 웃을 연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말하겠다고요. 문이 열리고 아들과 그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함이 더 불편했죠. 그 사람은 여전히 자연스러웠고 아들은 여전히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편안함에 더 이상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대화에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확인하듯이요.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동료들이 올 수 있고 이 집이 편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배려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제게는 요청이 아니라 통보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길게도 날카롭게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집은 아무 때나 쓰는 공간이 아니라고. 부모가 있는 집이고 부모의 생활이 있는 공간이라고. 누군가를 데려오기 전에 최소한의 상의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건 없이 도와줬다는 말이 조건 없이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죠.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참을 거라고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행동해 왔다는 사실을요. 그는 곧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침묵했고 그 침묵 속에서 동료는 자리를 불편해했습니다. 그 불편함은 이 자리가 원래 불편해야 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흐름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전처럼 쉽게 오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두고 관계가 틀어졌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이건 틀어진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미뤄왔던 말이 이제야 제때를 만난 느낌이었죠. 물론 마음이 편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 말이 오히려 더 큰 거리를 만들지는 않을까?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참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른답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 집의 균형은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아들의 선택, 며느리의 반응, 그리고 이 가족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다시 서게 될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제가 말을 꺼내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제가 말을 꺼낸 뒤 집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은 싸움 뒤에 찾아오는 냉기가 아니라 각자가 계산을 시작할 때 흐르는 공기였습니다. 아들은 연락을 줄였고 며느리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침묵이 불안했을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닐지, 내가 너무 나간 건 아닐지 스스로를 몰아붙였겠죠. 그런데 그때의 저는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길지 않았고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결이었습니다. 그날 말한 거 생각해봤어. 그 한 문장이 전부였지만 저는 그 안에 많은 걸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의 기준이 당연한 배경이 아니라 고려해야 할 조건으로 올라왔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그게 늦었다고 해도 없던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방문은 줄었지만 대신 이유가 생겼고 예고가 생겼습니다. 아무 때나 들르는 대신 시간을 묻기 시작했고 누군가를 데려올 땐 미리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거리라고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게 처음으로 느껴진 존중의 형태였습니다. 가까움이 아니라 경계가 생긴 자리에서 비로소 예의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는 더 늦게 왔습니다. 직접적인 사과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부 문자, 형식적인 인사, 명절 일정에 대한 질문. 예전 같았으면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늦게라도 방향을 바꾸는 게 끝까지 모른 척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 마음도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원했던 건 사실 거창한 감사도 아니고 특별한 대우도 아니었습니다. 최소한의 인사, 최소한의 상해, 그리고 부모의 공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 태도. 그걸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스스로를 낮추는 게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기준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느낄 줄은 몰랐어. 그 말은 완벽한 이해도 완전한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이 집에서 처음으로 나온 책임의 문장이라고 느꼈습니다. 몰랐다는 말 뒤에는 이제는 알겠다는 전제가 숨어 있으니까요. 그 한 문장으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된다. 모든 걸 공유할 필요도 없다. 다만 부모의 집은 부모의 생활이 있는 공간이라는 것. 도움을 받았다면 고마움은 말로라도 남겨야 한다는 것. 싸움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인사는 남겨야 한다는 것. 저는 그걸 요구가 아니라 약속으로 꺼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만 지키면 되는 약속으로요. 이상하게도 그 약속을 말로 꺼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든 제 몫은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멀어질 수도 있고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방향이 어디로 가든 적어도 제 기준을 숨긴 채 끌려가지는 않게 됐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이다라는 건 소리를 지르거나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는 걸요. 참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기준을 말했을 때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날카롭고 가장 분명한 참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어디에 서게 될지, 그리고 이 선택이 무엇을 바꿔놓았는지, 그 결말은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오래 남습니다. 결말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누가 울며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 집에는 조용한 변화가 남았습니다. 그 조용함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분명한 결과였죠.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참는 침묵이 아니라 각자의 선을 인식한 뒤 생긴 정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전보다 덜 옵니다. 하지만 올 때는 다릅니다. 미리 연락이 있고 시간에 대한 배려가 있고 누군가를 데려올 땐 반드시 묻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멀어졌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가까움보다는 예의 있는 거리가 훨씬 낫다는 걸 이 나이에 알게 됐으니까요.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완전히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부를 묻고 일정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인사를 챙깁니다. 그게 진심인지 형식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집을 건너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그렇게 작은 행동에서 유지되는 거니까요. 돌아보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거창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집값 3억, 결혼식, 신혼여행. 돈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돈 위에 아무 말도 얹지 않았던 제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조건 없이 준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것도 제 책임이었습니다. 그 말이 예의까지 내려놓으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배려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허락이 되고 가장 위험한 오해가 됩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끊어낸 건 화가 아니라 기준을 말한 한 번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그냥 참고 넘기지.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 넘기는 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음 세대로 미루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오늘 말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기준이 아니라 감정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결말이 마음에 듭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모두가 만족하지도 않지만 최소한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누가 일방적으로 참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들 부부도 우리도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가족이 다시 서는 첫 단계라고 믿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흔해서 많은 집들이 그냥 넘기고 사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는 늘 조용히 상처를 삼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남겼으면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참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늦었더라도 기준을 말하시겠습니까? 이 집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판단은 이제 듣는 분들의 몫이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